클린 아키텍처인 플러터의 클린 아키텍처를 얹어보자에 발표를 하게 될 양수장 연사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네, 화면 보이시죠? 그러면은 발표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클린 아키텍처인 플러터의 클린 아키텍처를 얹어보자를 발표하게 될 양수장입니다. 저는 다음 순서대로 발표를 진행을 해볼 건데요. 먼저 클린 아키텍처의 장점과 단점, 클린 아키텍처가 무엇인지, 클린 아키텍처를 플러터에 적용했을 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폴더 구조는 어떻게 되는지, 마지막으로 적용 시 유용한 팁들을 알려드리고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세션이 끝난 이후에 듣게 될 질문 중 하나를 여러분들께 미리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클린 아키텍처 반드시 도입해야 할까요? 아니요. 반드시 도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선 우리 팀이 도입할 만한 상황인지 먼저 확인하신 다음에 결정하셔야 합니다. 개발에는 반드시라는 건 없고요. 모범 사례만 존재할 뿐이죠. 적용하시려는 프로젝트, 어플리케이션, 팀원들을 충분히 고려하시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클린 아키텍처의 장점과 단점을 설명하여 여러분들이 도입을 할지 하지 말지 결정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클린 아키텍처의 단점, 반드시 도입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들입니다. 우선 클린 아키텍처를 구현하기에 보일러 플레이트 코드가 너무 많습니다. 코드가 반드시 정해진 구조 위에 작성하다 보니 구현해야 될 코드도 있고 한 파일에 몰아서 작성해도 될 것을 여러 파일에 걸쳐 작성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두 번째, 이로 인해 적용하지 않는 게 더 나은 프로젝트들도 있습니다. 클린 아키텍처를 적용한 코드들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유지 보수하기 쉽고 재사용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빠른 시장 MVP 모델 구현의 경우나 마감일이 짧게 정해져 있는 프로젝트들의 경우 오히려 클린 아키텍처가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팀원 간의 합의하에 클린 아키텍처 적용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클린 아키텍처 패턴은 일부 영역에 한정하여 작성하는 패턴이 아니라 어플리케이션 구조 전체에 걸쳐 작성하는 패턴입니다. 공동으로 진행하는 프로젝트에서 아무런 의사소통 없이 해당 코드가 기세에 푸시된다면 당연히 다른 팀원분들이 많이 당황하시겠죠. 때문에 다른 팀원들과의 충분한 의사소통 이후에 진행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클린 아키텍처는 러닝 커브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보자들에게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당장 오늘부터 팀원들에게 클린 아키텍처 도입합시다 하고 시작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적어도 계층 간의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의존성은 어떻게 구성하는지, 구현은 어떻게 하는지, 해당 내용을 알아도 쑥 따라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럼에도 클린 아키텍처를 도입해 볼 만한 이유가 네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로 프레임워크와 개발 툴의 독립적인 부분을 나눠 코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로 인해 코드의 테스트 가능성과 확장성이 뛰어납니다. 특히 모바일 환경에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할 때 종종 겪게 되는 일인데요. 가끔씩 구현한 기능이 OS 버전별로, 기기별로 다르게 동작하기 때문에 코드를 작성할 때 의식적으로 앱의 핵심 기능인 비즈니스 로직 부분을 최대한 프레임워크 라이브러리와 분리하여 작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클린 아키텍처는 계층별 관심사 분리로 앱의 주 기능과 프레임워크 부분을 나눠 서로 간의 정속성을 없애거나 약화합니다. 이로 인해 클린 아키텍처 기반으로 작성한 코드는 변경에 유연하고 재사용성이 높아짐으로써
서비스 개발 조직 또는 거대한 규모의 팀에 적합합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클린 아키텍처의 장점과 단점을 정리할 겸 우리 개발팀이 클린 아키텍처를 도입하게 된 계기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저희 팀은 지속적인 서비스 개발을 필요로 하는 조직입니다. 두 번째로 저희 팀은 어떤 코드가 프레임워크에 종속되는지, 어떤 코드가 핵심 로직을 가지는지 구분할 수 있는 숙련도가 높은 팀입니다. 세 번째로 저희 팀은 안드로이드, iOS, 리액트 등 각기 다른 플랫폼에서 작업을 진행하여 같은 코드베이스에서 협업을 진행한 경험이 없었습니다. 때문에 플랫폼과 상관없이 적용할 수 있는 룰을 도입할 필요가 있었고 팀원 간의 합의하에 클린 아키텍처를 도입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클린 아키텍처가 무엇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는 선을 긋는 기술이며 나는 이러한 선을 경계라고 부른다. 경계는 소프트웨어 요소를 서로 분리하고 경계의 한편에 있는 요소가 반대편에 있는 요소를 알지 못하도록 만든다. 클린 아키텍처는 엉클밥, 로버트 마틴 선생님이 2012년 8월에 클린 코더 블로그에 엔터프라이즈 아키텍처에서 논의되는 내용을 집약한 게시물을 올리며 그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주 내용은 어플리케이션 내에 경계를 나눠 여러 부분에 걸쳐 관심사를 분리하자입니다. 어플리케이션의 기능, 구성요소 분리, 데이터 관리를 해당 관심사에 맞게 코드를 분리하고 이를 통해 변경에 유연하고 이해하기 쉽고 재사용성이 높은 코드를 작성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렇다면 클린 아키텍처 패턴을 준수하는 코드는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을까요? 좌측에 보이는 도표는 클린 코더 블로그에 게시되었던 구조도를 제가 발표 자료에 옮겨서 그린 도표입니다. 해당 도표를 보시면 총 4개의 계층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안쪽부터 엔티티 계층, 유즈케이스 계층, 프레젠터, 컨트롤러, 게이트웨이 계층, 디바이스, 웹, UI, DB, 외부 인터페이스 계층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각 계층별로 구현된 소스 코드는 도표상 바깥 계층에서 안쪽 계층으로, 외부 인터페이스 계층에서 엔티티 계층으로 이동할수록 프레임워크의 의존성이 줄어들면서 앱의 본질 기능, 비즈니스 로직에 가까워집니다. 앞으로 부를 해당 계층들은 안쪽부터 엔티티 계층, 유즈케이스 계층, 컨트롤러 계층, 프레임워크 계층으로 통합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클린 아키텍처를 플러터에 적용했을 때 아키텍처 구조는 어떻게 될까요? 저는 드로이드 카이기에서 2018년 컨퍼런스 앱을 만들 때 나온 구조도를 참고하여 구성했습니다. 또한 제가 안드로이드 프로젝트를 했을 때의 경험도 포함하여 구성하였습니다. 여기에서도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이것 또한 하나의 사례일 뿐 각자 팀의 구조에 맞춰 적용하기 바랍니다. 네, 이전에 소개했던 클린 아키텍처 구조도의 색상을 기억하시면 이 도표를 더욱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계층인 표현 계층은 실제 앱이 작동하는 계층입니다. 이 표현 계층 안의 위젯 상자는 UI를 구성하여 사용자와 상호작용성 있는 코드로 플러터의 의존성을 가져 프레임워크 계층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프레임워크 계층 색깔인 파란색으로 표시했습니다. 다음으로 파란색 위젯 상자와 이벤트, 상태를 주고받는 BLOC, 프로바이더 상자는 플러터의 의존성을 상대적으로 낮게 가지고 위젯을 상태에 따라 관리하는 컨트롤러 계층에 속합니다. 따라서 앞에서 설명했던 컨트롤러 계층 색깔인 초록색으로 표시했습니다. 보통 BLOC, 프로바이더의 비즈니스 로직을 선언하는 것이 대다수의 경우인데요. 클린 아키텍처는 여기서 컨트롤러 기능과 비즈니스 로직을 별도로 분리하여 유즈 케이스 계층, 엔티티 계층, 그리고 컨트롤러 계층 요 세 가지로 다시 구성합니다.
이 도표에서는 도메인 계층으로 주황색 유즈케이스 상자로 구성했는데요. 유즈케이스 상자가 있는 도메인 계층은 유즈케이스 함수와 데이터 레포지토리의 추상 클래스, 엔티티를 포함하는. 마지막으로 데이터 계층은 앱의 데이터 입출력을 관리하는 컨트롤러 계층인 데이터 레포지토리와 외부로부터 데이터를 송수시하는 원격 데이터 소스 상자, 그리고 내부의 데이터를 관리하는 로컬 데이터 소스로 구성하였습니다. 해당 데이터 소스들은 앞에서 설명한 도표의 계층 중 프레임워크 계층에 속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데이터 레포지토리는 도메인 계층에서 선언한 추상 클래스의 구현체입니다. 이 추상 클래스를 통해 유즈 케이스는 데이터 계층의 직접적인 종속성 없이 해당 계층과 통신이 가능합니다. 원격 데이터 소스와 로컬 데이터 소스는 데이터 레포지토리 구현체 안에서 호출되는데요. 만약 앱이 단순한 구조라면 데이터 소스와 레포지토리를 분리하여 구현하는 대신 데이터 레포지토리 안에 직접 구현하여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설명이 모자랄 것 같아 각 계층별로 자세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먼저 표현 계층에서 위젯 상자와 컨트롤러 상자 간의 관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현 계층의 주 역할은 앱이 어떻게 구동될지를 담당하며 구현된 UI를 관리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당 도표에서는 위젯 상자가 사용자의 입력을 구현된 위젯을 통해 이벤트를 컨트롤러에 보내고 있죠. 이벤트를 받은 컨트롤러는 이벤트 종류에 따라 적절한 상태를 위젯에 전달하여 위젯이 상태에 따라 화면을 재구성할 수 있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특히나 플러터는 상태 기반으로 위젯을 구성하기 쉬워서 위젯의 상태를 관리하는 데 적합한 라이브러리 또는 패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비모델, 리덕스, 프로바이더, BLOC 등 수많은 패턴이 존재하고 그에 따른 모범 사례가 많습니다. 이 세션에서는 그러한 사례들을 다루지는 않고요. 다음 세션에 발표하실 유병욱님의 어떤 상태 관리가 좋은 상태 관리일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메인 계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표를 설명하기에 앞서 용어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유즈 케이스는 어플리케이션의 비즈니스 로직을 담당합니다. 엔티티는 어플리케이션의 핵심 데이터로서 비즈니스 로직을 구현하는 데 꼭 필요합니다. 데이터 트랜스퍼 오브젝트는 데이터 전송 객체라고 부르며 주로 앱이 비즈니스 로직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정보들을 담고 있습니다. 해당 영역에서는 이벤트를 받은 컨트롤러가 사용자의 입력값인 데이터 전송 객체를 유즈케이스 함수에 전달하여 비즈니스 로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데이터 전송 객체를 전달받은 유즈케이스는 수행 뒤 결과값인 엔티티를 컨트롤러에 전달하고 그 역할을 마칩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검색 결과 화면에서 필터와 정렬 여부를 조작했을 때 컨트롤러에서는 필터값과 정렬값을 가진 데이터 전송 객체인 필터를 getSearchResult 유즈케이스에 전달합니다. getSearchResult 유즈케이스는 같은 계층인 todoList 레포지토리의 추상 클래스를 통해 바깥 계층인 데이터 레이어에 데이터 전송 객체를 전달하고 결과값으로 list to도를 컨트롤러에 반환함으로써 그 역할을 마칩니다. 다음으로 데이터 계층을 살펴보겠습니다. 데이터 레포지토리는 프레임워크의 종속적인 각 데이터 소스들을 추상화하여 유즈케이스 계층에 접근할 수 있도록 게이트웨이 계층의 역할을 합니다. 데이터 전송 객체를 전달받은 유즈케이스 함수는 도메인 계층에 선언한 데이터 레포지토리 추상 클래스를 통해 데이터 계층의 데이터 레포지토리 구현체를 호출함으로써 계층 간의 의존성 분리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레포지토리 구현체는 유즈케이스로부터 데이터 전송 객체를 전달받는데요. 만약 데이터 계층이 앞에서 본
원격 데이터 소스와 로컬 데이터 소스가 구현된 형태를 가지고 있다면 구현체 내부에서 각 데이터 소스들을 호출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결과값들을 엔티티로 변환하여 원격 데이터 소스의 결과값인 로우 데이터를 엔티티로 변환하여 도메인 계층에서 데이터 계층의 로우 데이터에 대한 의존성을 가지지 않도록 합니다. 여기서 로우 데이터는 로컬 데이터 소스의 경우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 클래스, 원격 데이터 소스의 경우 API의 리스폰스를 이루는 데이터 클래스를 말합니다. 원격 데이터 소스와 로컬 데이터 소스를 별도로 사용하는 케이스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바일 환경 특성상 인터넷 연결이 연속적일 수는 없죠. 이에 로컬 데이터 소스에서는 저장했던 데이터를 원격 데이터 소스 대신 제공하여 오프라인 상태를 대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원격 데이터를 원격 데이터로부터 받기 전에 미리 보여줄 수 있는 캐싱 역할을 대신할 수도 있습니다. 원격 데이터 소스로부터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매퍼를 통해 엔티티로 변환한 데이터는 유즈케이스로부터 응답을 반환함과 동시에 로컬 데이터 소스를 갱신합니다. 또한 새로 고침이나 데이터의 유효기간이 경과하여 캐시 데이터를 폐기할 경우 파라미터로 들어온 플래그 값을 통해 갱신 여부를 판별할 수 있습니다. 갱신 요청 플래그 값이 true일 때 새로운 데이터를 유즈케이스에 반환하고 그 값을 로컬 데이터 소스에 저장하여 캐시 데이터를 갱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앞에서 설명을 드렸던 내용을 바탕으로 폴더 구조를 그려보겠습니다. 데이터 폴더는 데이터 입출력 관련 폴더로서 데이터 계층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원격 데이터 소스 폴더와 로컬 데이터 소스 폴더, 그리고 레포지토리 구현체가 있는 레포지토리 폴더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도메인 폴더는 비즈니스 로직 관련 폴더로서 도메인 계층이 이쪽에 해당합니다. 유즈케이스 함수가 있는 유즈케이스 폴더, 엔티티, 데이터 전송 객체가 포함된 엔티티 폴더, 레포지토리에 추상 클래스가 포함되어 있는 레포지토리 폴더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프레젠터 폴더는 UI 관련 폴더로 프레임워크 계층과 컨트롤러 계층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저희 서비스에서는 BLOC를 사용하여 앱을 구성하므로 BLOC 폴더와 위젯이 있는 위젯 폴더로 구성하였습니다. 베이스 폴더는 BLOC의 추상 클래스나 유즈케이스의 추상 클래스, 유틸 클래스 등이 포함된 폴더로 앱을 구성하는 데 기본적인 클래스가 포함된 폴더입니다. config 폴더는 앱의 테마나 라우트 관련 폴더입니다. 인젝터.의 경우 di를 사용하기 위한 다트 파일이고 메인 다트는 앱의 시작점 다트 파일입니다. 다음으로 저희 프로젝트를 구성할 때 유용하게 사용했던 라이브러리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레트로핏입니다. 안드로이드의 레트로핏 라이브러리에 영감받아 작성된 라이브러리입니다. DIO라는 라이브러리 기반으로 REST API에 사용되는 데이터 클래스에 JSON 일반 직렬화 대신 코드 생성기를 통해 보일러 플레이트 코드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로거인데요. 단순한 로그 기능도 충실하지만 이모지, 스택 트레이스 출력 등 다양한 기능을 지원하는 라이브러리입니다. 다음은 오케이터블 라이브러리입니다. 한 인스턴스와 다른 인스턴스가 같은 인스턴스인지 판단을 쉽게 할 수 있게 도와주는 라이브러리입니다. 일반적으로 각 인스턴스끼리의 비교는 프리미티브 값을 비교하는 게 아닌 메모리 위치를 기반으로 비교하게 되어 같은 값을 지닌 인스턴스라도 메모리 주소가 같지 않으면 비교했을 때 다른 값으로 구분됩니다. 하지만 어케이터블을
데이터 클래스에 확장하여 사용한다면 매번 객체의 단기 값을 일일이 꺼내 비교할 필요 없이 비교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게릿입니다. 클린 아키텍처를 온전히 구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 로케이터 기반의 DI 라이브러리입니다. 엄밀히 말해 안드로이드의 대거처럼 완전히 DI가 아니라서 런타임에 오류가 발생할 수가 있고 컴파일 기반의 DI보다 성능이 미세하게 낮습니다. 하지만 싱글턴, 레이지 싱글턴, 스코프, 팩토리 어싱크 등 강력한 기능을 지원하는 라이브러리입니다. 만약 기회가 된다면 게릿에 대한 사용법도 다뤄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팀이 프로젝트를 구성할 때 꼭 준수하기로 한 규칙들입니다.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네이밍 컨벤션입니다. 협업을 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룰이기도 하고 다트의 경우 라이브러리, 패키지, 폴더 경우 소스 파일 이름이 스네이크 케이스로 이루어져 있어 교육 겸 사전에 정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펙티브 다트, 플러터 개발자들이면 꼭 한 번씩 읽고 적용해 봤으면 하는 좋은 문서입니다. 코드 스타일 가이드부터 주석 작성 방법, 함수 명령법 등 확인할 게 정말 많은 문서입니다. 다음은 린트. 기본적으로 탑재되어 있는 린트 기능을 끄지 않고 사용하기만 해도 이펙티브 다트의 항목을 어느 정도 준수할 수 있습니다. 위젯의 컨스트 적절히 활용하기. 코드를 작성하시다 보면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IDE에서 컨스트를 추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상태가 변해 위젯을 다시 그릴 때 컨스트로 선언한 부분을 제외하고 그리기 때문에 적절히 선언한 컨스트 위젯은 성능을 향상하는 데 미세한 이점을 챙길 수 있습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